안녕하세요. 화려한 창업이 우리를 감싸는 북서의 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김지인, 오가은, 장현수, 오정민, 오수민입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창업의 필요성, 그 다음 창업을 하기 위한 자기 개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마케팅, 문제 해결과 전진 이렇게 5가지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발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례로 보는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할 2학년 9반 8번 오정민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과 한국의 사례로 나누어서 스타트업을 분석을 해볼 건데요. 먼저 중국의 사례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핫백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사례를 갖고 왔는데요. 이는 중국 핫비시에서 시작된 스타트업입니다. 먼저 배경으로는 중국의 고도 성장, 경제 발전에 따라 점점 많은 직장인들이 사무실에서 간식 배달건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창업자들은 사무실의 간식 배달 서비스라는 핵심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이 마트에서 자주 구매 가능한 품목으로 구성해 간식 배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품목의 예시로는 사탕, 과자, 육포, 해바라기 씨 등등이 있는데요. 바쁜 직장인들이 마트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한 주문이 가능해졌고, 이에 성공 이유는 중국의 지역적 구조를 이용했다는 걸 달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국적 지역어를 사용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반면에 중국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눠서 그 특징에 따라 스타트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에 적합한 아이템을 사용한 지역적 구조 이용이 성공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한국은 2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샌드버드라는 스타트업인데요. 보수적인 국내 금융권 그리고 KB국민은행 서비스를 이용한 스타트업입니다. 이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핵심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KB국민은행 대화형 뱅킹 플랫폼 리브톡톡을 활용하여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고 현재 많은 회사가 자기 회사 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회사 내 채팅 기능 도입 비용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째 예시로는 뷰노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뷰노는 서울 아산병원과 공동 창업된 스타트업입니다. 이는 딥러닝 기반 고율 연락 판독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였고요. 인공지능의 의사 대비 정확도를 제시하고 임상 현상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과 한국의 스타트업 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를 통한 창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핫백키 인터넷 쇼핑몰 사례로 보는 창업의 중요성은 지역 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었고 간식뿐만이 아니라 의류, 디지털 등 분야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샌드버드, 뷰노르 사례를 통한 창업의 중요성으로는 의료 활성화 및 의료 사고가 감소할 수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가 정신과 디자인 싱킹에 대해 발표할 10반 15번 오가은입니다. 먼저 디자인 싱킹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디자인 싱킹이란 단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경영, 경제 프로그램인데 디자인이라니 이거 예술 분야 아닌가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대상보다 먼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집중합니다. 이들은 상업성과 창의성, 기술과 예술 사이에서 논리와 직관의 균형을 맞추며 가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디자인의 이러한 특징이 시대적 요구와 잘 맞아떨어지며 디자인을 통해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끔 생각을 발전시켜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기업이 짜놓은 틀 안에서 상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뻔하고 예측 가능한 상품 대신 새롭고 취향적인 상품을 우선시합니다. 디자인 싱킹은 이러한 구시대적인 과정을 신세대적으로 바꿔 감성 기반, 미래지향적으로 고객의 본질적 니즈를 발견하게끔 합니다. 디자인 싱킹에는 2종류의 계립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신뢰성과 타당성, 2번째, 분석적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뢰성과 타당성입니다. 신뢰성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검사 대상을 계량적, 반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로 축소시키고 주관, 판단, 편향을 제거하는 것이 신뢰성을 지향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여론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작위의 투표자 표본으로부터 동일한 결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혹은 완벽히 신뢰할 수 있는 혈액 검사의 과정에서는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반면 타당성은 원하는 목적에 들어맞는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계량적 측정으로만은 곤란하며 주관과 판단을 일정량 포함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완벽히 타당한 정치 여론조사는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은 타당한 혈액검사는 피실험자가 A형 간염균을 가지고 있는지 B형 간염균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 구분이 가시나요? 그 다음으로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입니다. 분석적 사고는 직감과 본능이라는 구식관습을 억제하고 의사결정 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엄격하고 계량적인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사고 방식은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논리의 두 가지 형태인 면역적 추리와 귀납적 추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판단과 선입견 등 해로운 요소를 격파한다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무수히 반복되는 분석 과정을 통한 숙달이 분석적 사고의 목표점입니다. 반면 직관적 사고는 점점 증가하는 분석적 경영의 반작용으로 나온 측면이 강하며 추론과 분석을 꺼립니다. 직관적 사고자들은 분석의 창조성을 몰아냈고 그로 인해 조직은 무능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순간적 통찰과 창조적 직감, 독창성과 발명이 혁신의 진정한 원천이라 여기고 이를 중시합니다.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는 단순히 양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직관적 독창성과 분석적 훈련, 신뢰성과 타당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 싱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싱킹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로저 마틴은 모든 유형들의 기업이 지식을 고도화하고 가치를 포착하기 위해 지식 생산 필터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식 생산 필터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궁금증을 가지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경험 법칙, 즉 휴리스틱의 단계에서는 탐구의 영역을 좁히고 미스터리를 다룰 만한 크기로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 단계에서는 계략적 경험 법칙을 확고한 공식으로 전환시킵니다. 예를 들어 햄버거 하면 바로 떠오르는 맥도날드, 일명 맥날도 이러한 디자인 싱킹 방식의 지식 생산 필터를 사용하여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미국인들이 일하면서 식사할 수 있는 음식으로 어떤 것을 원할까라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르고 편안하고 맛있는 식사로 탐구의 영역을 좁히는 경험 법칙을 거친 후 스피디 서비스 시스템을 알고리즘 단계 내에서 도출시키는 것이 지식 생산 필터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맥도날드를 포함한 수많은 유명 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 디자인 싱킹 바이블은 디자인 싱킹의 창시자인 로저 마틴의 저서입니다. 이 책은 디자인 싱킹에 대해 총 7가지의 목차로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요. 지식 생산 필터에 의해 신뢰성 편향, 디자인 싱킹, 기업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균형 잡기, 세계 최고의 탐구자들, 개인을 위한 디자인 싱킹 이렇게 7가지의 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갖춰야 할 기업가 정신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주 잘 나타내 주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경영에 관심이 있거나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다면 또한 새로운 개념들을 여러 접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도 좋을 법한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비즈니스 모델과 예시에 대해서 발표할 장연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박대순 작가의 비즈니스 모델 4.0이라는 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 실제와 가상의 경계,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작가는 이러한 변화들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기업가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즉, 경영의 전반적인 내용들 모두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네트워크, PSS, 롱테일, 융합형, 플랫폼, 개방형, 공유경제, 무료형, TBL 총 9가지로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중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기반 모듈을 구축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편리하게 상호작용하도록 연결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이 유형을 발표하는 이유는 2018년 글로벌 시장가치 10대 기업의 이름을 올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과 같이 최근에 급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두 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들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다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아마존 등의 이 마켓플레이스나 음식 배달 등의 020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친구, 동료, 동호인 등 동질적인 사람들이 편리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도 플랫폼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도 제3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의 관심이나 정보를 다른 기업에 연결하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에 입각해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협업해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머지않아 소유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접근이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유 가치보다는 공유, 교환 및 재활용을 통한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소비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입니다. 민박을 중개하는 에어비앤비나 자가용을 중개하는 우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소비자가 자기의 재화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편 여러 소비자가 처음부터 재화를 소유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우리나라의 소카와 같은 방식의 원조인 미국의 집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은 구매 비중이 낮은 수많은 소액 고객이나 판매 빈도가 적은 수많은 틈새 상품의 거래에 주력하는 유형입니다. 롱테일의 개념을 주창한 크리스 앤더슨은 소수의 히트 상품을 대량 판매하던 방식에서 다수의 틈새 상품을 소량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형의 미디어가 아닌 유형의 제품을 중심으로 한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부에서 개발한 다품종 소량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 외부에서 개발하고 생산한 다품종 소량 제품의 판매를 중개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코의 CEO인 존 챔버스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10년 내에 포춘 500대 기업의 40%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 가능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듯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과 소비자 심리에 관해서 발표할 2학년 10반 오수민입니다. 물건을 파는 창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소비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잘 아실 텐데요. 이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 책은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현실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총 25가지의 현장 기술을 알려주지만 저희는 시간상 저희가 진행할 창업에 큰 비중을 차지할 SNS 마케팅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제일 관건은요, 소비자의 마음을 얼마나 잘 사로잡을 수 있느냐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광고주의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은 광고에 단 1초도 집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결국 외면당하기 쉽다는 거죠.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저희는 초도 효과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상이 이후의 경험에 영향을 준다.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처음에 듣는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기대 이론또랑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이 접시보다 도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이 더 맛있어 보이고 종이컵보다 유리잔에 담긴 음료수가 더 맛있어 보이는 그런 기대 이론과 같은 그런 프레젠테이션, 눈에 보이는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광고 문구 역시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게 됩니다. 초도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 한결같은 내용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최대한 강렬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포인트겠죠? 여기서 예시를 보자면 신문으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신문에는 첫 페이지가 있고 중간 페이지가 있고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신문을 천천히 끝까지 다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중간까지만 읽고 잘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첫 페이지만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두 첫 페이지를 제일 잘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 아직 이 신문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람이 신문을 읽게 된다면 그 사람이 처음 마주한 정보가 제일 인상에 깊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분을 생각하라입니다. 소비자의 기분에 맞춰서 광고를 했을 때의 이점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은 단순히 기억에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더 많이 기억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분 좋은 시간대를 잘 공략해야 하고 적당히 기분 좋을 때와 우울할 때와 같이 소비자 기분에 따라서 맞춰 광고 문구를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재미, 유쾌 등의 이미지로 상품을 판매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코로나나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로 인한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기간에는 상품을 광고해서 기부금을 얻으려 해봤자 참여율은 저조할 것이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의 가장 따뜻하고 선선한 계절인 봄이나 가을 같은 기간, 맑은 날씨, 올림픽을 하는 그런 결속력을 느낄 수 있는 날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 것이라 예상이 되는 때에 이 상품을 홍보해서 기부금을 얻으려 한다면 참여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다양성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사용하던 광고 메시지가 효과적이다가도 어떤 집단에서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세분화해서 맞춤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완벽한 성공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또한 광고는 나이나 성별과 같은 분류의 타깃별 맞춤형 광고 문구를 써야 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요새는 이렇게 보시면 정말 맞춤 광고를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맞춤 광고가 그만큼 실용성이 뛰어나고 쓸모없는 광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걸 한마디로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광고가 갖는 힘을 뜻하는 거죠. 매체 관계는요, 붐비는 술집과도 같습니다. 타깃의 집중을 이끌기 위해서는 개개인에 맞춘 광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게 되면 소비자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겠죠?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신뢰를 좀 더 공고히 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너무 급발진으로 소비자의 모든 정보를 캐내서 맞춤 광고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당황해서 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타깃별 맞춤 광고보다도 조금 더 나아간 맞춤 광고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그래마틱 광고입니다. 프로그래마틱 광고는 그냥 타깃별로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들의 검색 목록이나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등을 모두 취합해 맞춤 광고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나이, 성별, 그런 자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더욱더 소비자를 위한 그리고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도록 하는 열쇠를 만들어내기 위한 광고계의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마케팅 원론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익한 정보 잘 가져가셔서 자신만의 멋진 창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원론입니다. 마케팅 원론에서 저는 마케팅을 할 때 조건과 그 순서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장 세분화입니다. 시장 세분화는 수많은 고객들이 그들이 가진 욕구와 특징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케팅 원론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지 기준을 활용해서 시장 세분화를 하곤 합니다. 바로 지리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변수인데요. 여기서 현재는 심리적 변수를 가장 중요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는 표적 시장 선정인데요. 표적 시장 선정은 세분화된 시장을 평가, 공략을 결정, 그리고 표적 시장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앞에 시장 세분화 다음 두 번째 단계로서 세분 시장의 규모와 성장률, 그리고 시장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세분 시장의 규모, 성장률로는 현재 판매량, 그리고 이에 따른 예상 성장률을 분석하고 예상 수익률을 수집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장 구조 분석으로는 세분화된 시장들의 매력도를 파악하고 구조적 요인을 분석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마지막 파트 5 경영 전략, 데이터와 의사결정에 대해 발표 간략히 하고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5는 지금 당장 경영학 공부하라의 제2장 전략은 왜 필요한가? 빅데이터 경영 4.0이라는 책 2권을 참고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략은 기업을 어떤 위치에 놓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면서 결국 산업 조직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 전략은 1960년대에 처음으로 떠올랐고 1980년대에 마이클 포터로서 엄청난 도약을 거듭하게 된 경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이클 포터가 정립한 개념 중 몇 개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과 5포스 모델입니다. 가치사슬은 기업에서 경쟁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경쟁적 지위를 파악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점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모형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수행되는 활동은 본원적 활동과 지원적 활동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하단에 보시면은 입고 물류 활동대의 원재료는 입고 처리됨으로써 또 조직에서의 기본적인 가치가 부과되고 그 가치는 생산 활동을 통해 제품으로 제조됨으로써 또다시 새로운 가치를 더하게 되면서 포장, 저장, 선적을 거쳐 배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새로운 가치가 부과되게 되죠. 마케팅 및 판매 활동에 의해 제품을 고객에게 조달하며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서비스가 수행되게 됩니다. 이들은 순차적인 흐름으로 연결돼 있고 모든 활동의 결과 축적된 가치는 기업의 이익을 형성합니다. 지원 활동은 모든 본원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원 활동 간에도 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5포스 모델을 설명하는 사진인데 5포스 모델은 기업 환경에 대한 경쟁력을 파악하고 기업에 대한 잠재적 수익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5가지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고 내부 역량을 고려하여 경쟁과 위협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기업 간 경쟁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시장에서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공급자의 협상력은 원자재 또는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협상력의 강도이고 신규 진출 기업은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기업들의 수, 구매자의 협상력은 공급 대비 수요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대체재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가 가능한 위협 요소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마이클 포터의 3가지 전략에 대해 말하자면 첫 번째,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일반적 형태로서 구매, 생산, 판매 등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남들보다 싼 가격에 더 많이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높은 마진을 얻기 힘들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생산 효율성이 향상될수록 이익이 고객과 설비업자들에게 돌아가기 쉽고 경쟁사들이 쉽게 벤치마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가치사슬에 존재하는 다양한 활동들 중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가치에 집중하여 차별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미국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는데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행사를 통한 티켓 판매도 하지 않습니다. 중앙공항 대신 외곽공항에서 취항함으로써 남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항공권을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차별화 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분화 전략이 있습니다. 세분화로서 틈새 시장에 대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존 라거 맥주에서 차별화되어 조금 더 씁쓸한 맛을 낸다는 크래프트 맥주로 세분화 전략을 펼침으로써 기존 대형 제조사와 차별화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틈새 시장 전략의 한계는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이 예상보다 뒤떨어진다는 점, 장기적으로 틈새 시장이 주류 시장에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직을 경영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다양한 대안 중에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조직을 의사결정 관점에서 분석하여 어디에서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활동되어 의사결정되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인 접근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직관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 분석, 합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정보, 즉 의사결정에 필요한 가공된 데이터가 제대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좋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요소에는 질문 먼저 하기, 선택과 집중, 자동화된 분석 시스템을 일하는 프로세스에 내재화할 것,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조그만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 이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 건데, 저희가 준비한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및 회사 정하기. 저희가 그 다이소에서 파는 부자 만들기와 브루마블을 오마주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게임 규칙은 처음 초기 자본이 1억 원이고 창업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잘 보시고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좋을지 각자 팀별로 얼른 채팅창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계속 돌렸는데 치킨이 잘 나왔어요,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타기로 순서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B조 다음에 A조 다음에 어디죠? B로 하면 될 것 같아요. B, A, D, C, B, A, D, C. BADC요? 네. 네. 기억이 안 좋습니다. 자, 오, 8번. 8번이면은 괄호로 2번 건축 6칸이네요. 할수 치킨에 있거든요, 투자하겠다고 투자를. 갔어요. 치킨에 다 박죠. 1억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